인하대학교 주승환 교수의 3D 프린팅 시리즈 금속 3D 프린팅 강연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제조혁신대학원에서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3D 프린팅과 적층 제조에 대한 부분과 새로운 금속 합금, 그리고 컴포지트 디벨롭먼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디포메이션하고 프랙처, 퍼티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가운데 있는 책이 제가 영문으로 지은 책인데 이게 미국에서 교과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금속 프린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적층 제조 개론 3D 프린팅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층 제조의 개념 및 역사, 3D 프린팅, 적층 제조,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전부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팅과 적층 제조라고 하는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3D 프린팅의 개념은 스캐너나 스케치한 것을 3D CAD 모델을 바꾸고 이거를 3D 프린팅에 인식할 수 있는 STL 파일로 변환합니다. 이 STL 파일 변환이 끝나고 나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입체를 평면으로 만들어서 프린터 기계에 넣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팅이 끝나면 그 프린팅 끝난 거를 후처리해서 제품을 완성시키는 게 일반적인 3D 프린팅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적층 제조란 말이 왜 생겼냐면 적층 제조란 말은 3D 프린팅이 CAD 모델 방식으로 하게 되면 CAD로 하는 게 사실상 제일 그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CAD를 설계한 거의 95% 이상은 전부 CNC 가공이 가능한데 가공이 되지 않는 설계 방식이 있는데 기존의 CNC 방식으로 그거를 만들어내서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거를 적층 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층 제조를 하는데 이 새롭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DFAM이라고 하는데 DFAM이란 개념은 기존의 방식의 거를 CAD 방식을 디자인 포 매니팩처링에서 DFM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AM이라는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적층 제조를 넣은 것이 DFAM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DFAM으로 설계를 해야지만 사실은 기존의 CNC 방식에 비해서 효율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3D 프린팅 부품이 DFM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FM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경량화입니다. 운송수단이나 우주나 항공으로 보낼 때 이 경량화해야지 효율이 좋아지니까 그 경량화하는 것을 제일 기본으로 하고 두 번째는 부품의 단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품을 하나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경량화까지 하면 최상의 이제 제품이 나오는데 그런 방식으로 처음으로 성공한 게 2014년에 GE가 제트 엔진 노즐을 만든 게 그 대표적인 거고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다물성 부품인데 다물성 부품의 대표적인 거는 인간의 뼈입니다. 인간의 뼈는 양쪽 끝이 단단하고 가운데가 탄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스터마이즈드 파트, 그래서 특화 부품인데 의료용처럼 모양은 비슷한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뼈, 이런 형태의 부품을 만들게 되면 그 특화되어 있으면서 제작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것이 가장 기본적인 DF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과거의 차체는 알루미늄 판을 그 프레싱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3D 프린팅으로 저런 곤충 형태의 최상의 구조, 가장 가벼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DFM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3D 프린팅이 30년 이내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 세미나에 갔을 때 스콧 크럼프라고 스트라타시스의 창업자이고 FDM 프린터 발명자인 분을 만나서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 3D 프린터의 최초의 발명자라고 하는 척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3D 시스템즈의 창업자이고 SA 프린터를 발명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3D 프린터는 공식적으로는 척콜이라는 미국 분이 되어 있습니다.
SLA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상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일본의 고다마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연구소에 있으면서 그 신문 인쇄용 수지를 가지고 3D 프린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다마는 일본 특허는 냈지만 국제 특허를 내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미국의 척콜은 고다마보다 늦었지만 미국 특허가 곧 국제 특허이기 때문에 국제 특허를 낸 게 됩니다. 그래서 척콜이라는 사람이 사실상의 세계 최초의 3D 프린터 개발자이지만 일본의 고다마라는 동양인이 만든 게 실제로는 최초의 3D 프린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이는 포토소스 3D 시스템즈라고 했던 게 이게 최초로 만들었던 3D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3D 프린팅 테크놀로지는 1980년에서 1999년에는 이제 계속 조용이라는 말을 썼고 2011년, 2000 현재까지는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매스 프로덕션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닥터 고다마라는 분이 이제 처음으로 3D 프린팅 컨셉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외국 애들이 미안해서 써준 것 같고 1984년에 척콜이 처음으로 3D 프린팅 페이텐트를 SLA 방식으로 냈다고 해서 이걸 최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D 프린팅의 역사는 스테레오 리소그라피라고 하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SLA 방식을 척콜이 1986년에 만든 게 최초이고, 그 다음에 이제 SLS 방식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많이 쓰이는 금속 3D 프린팅 방식도 SLS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건 닥터 칼 데카드라는 분이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앳 오스틴에서 만든 특허가 이제 최초가 되고, 그 다음엔 최초의 3D 프린팅에 관련된 특허는 그 RF 하우스홀더라는 분이 만든 건데, 이건 1981년에 특허가 이제 시밀러 SLS 방식하고 유사한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허는 거의 30년이 지나서 이 원천 특허는 다 이제 끝나가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디바이스 특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특허에 상관없이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는 3D 프린팅이라는 건 사실상의 표준이고, 과거 시대 용어는 이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서 계속 조형, 뭐해서 SLS, SLA, FDM, DLP 이게 과거 시대의 용어고, 최근에는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ASTM이라는 미국 그 재료학회의 표준 용어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필자가 개발한 윌리봇이라는 FDM 프린터고, 요건 오픈소스로 해서 국내에서 한 1000여 대가 팔려나가고 나갔습니다. 그 개인이 직접 조립하는 거라서 3D 프린팅 개념을 쉽게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거의 모든 개발자가 요 프린터를 사고, 그리고 여기에 교육을 받아서 기본 개념이 설정됐던 그런 그런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D 프린팅 제조 방식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D 프린팅의 그 제조 방식은 ASTM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국제 표준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되고, 여기서 이 FD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Material Extrusion이라는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금속을 녹여가지고 이 Material Extrusion처럼 이 한층 한층 싸가는 거를 DED라고 합니다. Directed Energy Deposition. 그래서 요거는 렌즈, DMT 이런 말로 쓰는 게 이제 옛날 시대나 또는 이 국제 표준 용어가 있고, 각 회사마다 독자적으로 지어놓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머티리얼 Z라고 해서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그 광경화성 소재를 쓰는 방식을 머티리얼 제팅, 그리고 바인더 제팅이라고 해서 바인더라는 본드 같은 물질을 그 분사시켜서 각각 결합시켜서 형상을 만드는 게 이제 바인더 제트. 그리고 시트 라미네이션,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 파워베드 퓨전 해서 금속 3D 프린팅에서 많이 쓰이는 파워베드 퓨전 해서 이런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되게 중요한 용어로 여러분이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같은 데도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머티리얼 익스트루전이라고 하는 ME 또는 FDM 프린터라는 용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 익스트루전은 그 상업용 용어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FDM 프린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FDM이라는 말은 그 아까 이 방식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프린터의 이름을 FDM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린터를 그냥 누가 만들지 간에 이제 FDM이라고 불렀고, 이 FDM의 상호는 그 스트라타시스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요 필라멘트라고 하는 재료 스풀에서 필라멘트 재료를 롤러 가지고 하나씩 쭉 당겨내면 여기 있는 노즐이 녹여서 한 층씩 싸가는 거입니다. 그래서 한 층씩 싸가는 거는 출력판이 여기 있는 나사, 그 전산 나사를 통해서 하나씩 쭉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만들었던 윌리봇이라는 프린터입니다. 이건 한 1000여 대가 국내에서 판매가 됐었고,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 오픈소스 프린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봇 FDM 프린터 갖고 2010년 이전에 이제 만들었겠죠. 그래야지 이게 지켜나가니까. 2010년 전에 이제 처음 만들어서 국내에 소개를 했었고, 오픈소스로 해서 누구나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 FDM 프린터나 3D 프린팅 산업을 도입할 때 가장 쉽게, 그리고 온전하게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으로 해서 많이 팔리고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제일 잘 만드신 분의 이제 작품인데, 윌리봇 프린터를 교육받고 만들고 그걸 갖고 잘 만들었던 분의 작품인데, 이 골프 트로피 같은 거를나 이런 피규어를 만들었고, 윌리봇 프린팅 피규어라고 해서 피규어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캐릭터, 그리고 시제품, 뭐 트랙터나 뭐 이런 각각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의 회사가 이제 3D 텍인데 거기서 제공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분 얘기가 인형을 만드는 인형사 분들이 3D 프린터를 제일 잘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형사들은 대충 만든 걸 가지고 실제 그림을 거의 이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후처리나 이런 기술에서 아주 뛰어나다고 하십니다. 소재는 ABS라고 해서 플라스틱 소재가 있고, PLA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바이오 좋은, 인체 좋은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이는데, 그게 이제 PLA가 9가지, ABS가 한 12가지 정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용으로는 성공한 회사가 이제 스트라타시스인데, 여기서 산업용으로 FDM 프린터를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 모델이 이제 포투스라는 모델이고, 이거의 호환기종이면서 중국산으로 뭐 성능이 좋은 업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산업용에서 많이 쓰이고, 이 쾌속 조형이나 모형을 만들 때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라타시스 산업용 제품의 경우에는 그 일반 ABS 수지뿐만 아니라 울템이라고 해서 이제 항공에서 쓰이는 고온에서 견디고 강도가 좋은 이런 제품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항공용 부품으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양산 시스템은 로봇을 사용해서 뭐 보잉사의 부품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시스템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M 프린터의 노즐을 로봇에 달면 충분히 이제 복잡한 모양의 복잡한 모양의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경향은 이제 대형화인데, 뭐 대형화 전문 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에서도 일반적으로 대형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3D 프린터인데 사람 옆으로도 크고 사람 몸 정도 되는 형태의 이제 3D 프린터가 개발돼서 나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산업용으로 성공한 장비는 이제 FRP 또는 탄소 섬유를 사용하는 BAM이라는 그 장비하고 이 사우디의 유명한 그 석유화학 회사인 사비나에서 만든 그 재료를 사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탄소 섬유를 사용하고 일반 플라스틱 모델이나 FRP 이런 걸 사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이제 BAMCI라고 해서 자동차를 찍어내서 이 밑에 보이는 이제 그 자동차를 3D 프린터로 만든 예고, 기존에 이제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필렛을 사용하고 탄소 섬유를 넣어서 사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같은 기계에서 요트를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계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3D 프린팅으로 이제 레이싱 요트를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것처럼 헐을 하나하나씩 짝에서 붙여가지고 3D 프린팅으로 실제 요트를 제작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 아래는 사비나에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이 겉에하고 안에 내장 이 내구성을 주는 이 골격하는 플라스틱을 다르게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내용이 여기 사비나에서 내놓은 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랍 글자가 보이죠? 그 다음에 US 네이비하고 ORNL이라는 그 3D 프린팅 대형 장비, 아까 보여드렸던 장비를 사용해서 이 잠수함의 잠수함의 몸체를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썸우드라는 회사에서는 이 배에 들어가는 그 모형, 그러니까 이 틀을 가지고 FRP를 만드는 그런 모양이 오른쪽 아래에 나오죠. 요걸 갖고 틀을 만들고 그걸 보트를 만드는 틀을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3D 프린터는 한 30에서 50시간이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하고 건물을 아까 얘기한 그 BAM이라는 걸 갖고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산 장비는 뭐 한 1.5m까지 이제 만드는 사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대형화 시키고 하는 기술은 이제 기술이 아닌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뭐 대형 장비를 만들 의향이 있으시면 인하대로 연락 주시면 쉽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타 응용하는 거에 대표적인 건 이제 초콜릿 프린터로 해서 이제 상업용으로 쓰이고, 두 번째는 이제 도자기를 만들고, 세 번째는 이제 집을 만들어내는 2층짜리 집이나 뭐 급하게 짓거나 아니면 이 풍수해가 생겼을 때 하루 만에 짓는 그런 집들이 되겠습니다. 또는 요즘에는 이제 달나라에 이제 식민기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바인더만 보내가지고 달나라에 있는 자재를 가지고 집을 만드는 그런 형태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식은 배트 포토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 해서 광경화성 수지 UV 레진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용어는 전부 ASTM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식은 뭐냐면 광경화성 수지가 들어가 있는 수조에 이 액체로 되어 있죠. 레이저 빔을 쏘면 그 부분만 이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한 칸 만들고 한 층 내리고 한 칸 만들고 한 층 내려서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광경화성 수지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FDM보다는 액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레이저 빔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고정밀이고 다양한 UV 수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이고, 그리고 그 방식은 과거에 이제 최초로 만들었던 SLA 방식이 있고, 요건 3D 시스템즈하고 시맷이라는 일본 회사, 요즘엔 유니온텍이라는 중국 회사에서 만들어서 일반화가 되어 있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장비도 충분히 성능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DLP는 엠비전텍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고 DWS라는 곳에서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캐리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UV 에너지원으로 이제 램프 또는 LED 프로젝트나 DLP 프로젝트를 안에 넣어가지고 이 3D 프린팅을 찍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JM이라고 해서 메탈이 아니네요. 머티리얼 제트 뭐 어쩌고 방식인데, 요게 각 회사의 용어라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의 약자를,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3D 시스템즈에서 나오고 하나는 OBJ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스트라타시스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폴리젯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각각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밀도는 FDM 프린터하고 비교한 예가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께 이제 보시면 FDM으로 만든 거고, 오른쪽에 이제 그 이름 SLA 방식으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LA는 이런 식으로 에펠탑을 만들었는데, 동전 크기의 사이즈인데도 정밀하게 나오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뭐 그때 당시는 유니온테크라는 곳에서 저가형에 나왔는데, 기존의 제품이 뭐 3억에서 5억씩 하던 게 갑자기 이제 성능은 비슷하면서 1억대로 나온 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유니온테크 제품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산 3D 시스템즈나 이런 제품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저가형 뭐 탁상형 출연이 됐다는 게 이제 재밌는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SLA는 아까 설명한 그 방식인데 소재가 되게 많습니다. 요건 대표적인 회사가 3D 시스템즈고, 여기서 나오는 뭐 폴리프로필렌, ABS, 그리고 뭐 블루스톤, 그리고 투명 재료, 폴리카보네이트 상당히 단단한 재질이죠. 그런 것들의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소모스라는 회사의 소재를 사용하면 그 리모컨에 대한 케이스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렌즈하고 비슷한 투명한 재질의 것도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인비주얼라인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국내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교정용을 3D 프린터로 해서 이제 만드는데, 이 회사의 공장의 비디오를 보게 되면 수백 대의 3D 프린터가 각 사람에 맞는 그 치열 교정기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기가 대표적으로 수백 대를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는 그 제품 방식 중에서 이제 DLP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DLP라는 건 이제 광학 DLP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젝터 중에 보면 요즘은 안 나오는데 DLP 프로젝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터에 UV, 보통 사람들이 쓰는 DLP 프로젝터는 UV 필터라는 게 있어서 UV가 인체에 안 좋으니까 사람 몸에 안 나오게 막아주는 이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를 제거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DLP 광학 엔진에서 UV에서부터 일반 가시광선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밑에서 한번 쏴주면 요 광경화성 수지를 갖고 있는 쪽이 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한 면씩, 이제는 면이죠. DLP니까, 프로젝터니까.
한 면씩 찍고 요게 한 칸씩 한 칸씩 조형대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미 하나 처음에 붙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층 만들면 하나 올라오고 해서 실제적으로 찍히는 건 거꾸로 찍히는 게 되겠죠. 그런 방식을 DLP 방식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DLP 광학 엔진을 썼는데 요즘에는 그 LED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LED 프로젝터,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LP에서 이제 재밌는 거는 100배 빠르게, 기존의 DLP보다 100배 빠른 카본 3D사가 이제 등장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NV전텍하고 DWS가 대표적이고, 국내에선 캐리마라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장은 DLP 프로젝터를 큰 거를 작게 해놨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 타깃이 이제 귀금속하고 치과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형 뭐 오픈소스로 B9 클리에이터나 이런 제품도 나오기도 했다라는 것이 있고, 저가형 부분에서는 이제 SLA와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카본 3D는 기존의 DLP 방식을 100배 이상 빠르게 만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성장한 회사인데, 그 회사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DLP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덴타라고 보석 시장인데, 그 제품에 맞게 나온 그 해외 제품이 되겠습니다. 소재는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서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주얼리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치과하고 보석 시장의 대표적이고, 우리나라 보석 시장은 그 이미 3D 프린팅으로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과 의료용 보청기인데 플라스틱으로 툴을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방식이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건 치과뿐만 아니라 보청기는 이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팅으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는 안 쓰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쓰는 그 보청기의 대부분이 아니라 100%는 3D 프린팅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하대에서도 이 보청기 프로젝트로 해서 보청기 회사용 이 자동 설계 시스템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이전을 하실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그 보청기 분야에 기술을 이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은 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의 모든 보석은 이 DLP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계열의 이제 것도 찍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력이 보석하고 의료용이니까 그쪽을 생각하시고 이런 류의 부품은 다른 방식으로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명한 재질에서부터 왁스 베이스를 해가지고 이 부품을 만드는데, 이 왁스 베이스는 이쪽에 기술력이 있는 곳이니까 이 주물을 많이 쓰죠. 귀금속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응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또 DLP를 개발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DLP를 가지고 반지하고 목걸이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인 사례고, 여기 보시면 망가진 것서부터 찍힌 것까지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DLP는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기보다는 이 수조에 있는 그 폴리머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폴리머 이 UV 경화를 시키는 포토 이니시에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꾸 가라앉아서 이게 제대로 찍히지 않고 중간에 끊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안 일어나 가지고요. 그거를 없애가지고 그 개발 중에 이제 그 부분의 문제점을 사용하고 흔들어주고 사용하고 흔들어주는 거를 넣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찍힌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지만 또 널리 쓰이는 산업용 기술이라서 머티리얼 Z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폴리젯이라는 이제 일반 예전 용어하고 같이 쓰는 거죠. 예전 용어면서 상품명이 되겠습니다. 요건 뭐냐면 그 UV
수지를 쓰는 건 맞는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 UV 수지, 그리고 요게 이 지구상의 중력을 받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서포트 재료, 지지대 재료 두 가지를 써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모델 재료도 분사시키고 서포트 재료를 분사시킨 다음에 여기 있는 UV 램프에서 UV 광선을 동시에 쏘는 겁니다. 이 재료를 분사하고 그 다음에 UV 광선을 쐬서 바로 이 고체화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걸 배트 폴리머라이제이션 대신에 하나 더 이제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방식인데 그래서 이 OBZ 폴리젯인데 결국 이제 머티리얼 Z니까 요 폴리젯 OBZ은 이제 상품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프린터 헤드에서 하나는 서포트를 내주고 여기 보시면 하나는 아크릴레이트라는 이제 형체를 만드는 재료를 같이 만든 다음에 요 UV 램프가 지나가면서 이걸 경화시키는 그러니까 결국은 쏘고 경화시키고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비싸고 이 헤드는 어떤 헤드를 쓰냐면 이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잉크젯 프린터 헤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컬러 프린팅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특정 색깔이 나오는 컬러가 있고 이 컬러를 전부를 한 번에 찍지 못하고 특정 색깔을 찍으려면 이 재료를 조합해서 넣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개선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게 나노 디멘전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처음 이 시제품을 갖고 나왔을 때 상장될 거라고 하는데 역시 상장이 됐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 전자 회로 기판을 만드는 겁니다. 원리는 단순하겠죠. 하나는 두 종류를 원래 이 폴리젯에서 이 머티리얼 Z에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는 기판 재료고 하나는 이 배선 재료를 쓰면 이 3D 프린터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재밌는 거는 언제 생겼냐? 이 이스라엘 회사인 OBZ라는 회사가 스트라타시스에 인수가 되고 나니까 돈을 번 엔지니어들이 다 그만두고 나오겠죠. 그 나온 엔지니어들이 모여가지고 어차피 재료 두 개 쓰는 거 재료 회사 잘 찾아가지고 하나는 기판 재료, 하나는 배선 재료로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가 성공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파생되는데 일종의 파생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비의 모양은 거의 기존의 그 머티리얼 Z하고 똑같은데 들어가는 재료를 바꿔가지고 전자회로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머티리얼 Z를 알아본 거고 바인더 Z라는 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더 Z는 분말을 이 재료 분말을 왼쪽에다 두고 이 롤러나 아니면 블레이드를 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조형판을 한 층 한 층씩 내려가서 분말을 넣고 거기에다 이제 바인더라는 본드를 넣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만 경화돼서 이제 모양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다가 칼라 바인더를 넣으면 칼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선명한 칼라는 아니고 이 겉에 석고나 이런 알갱이 부분에 이 본드 형태만 색깔이 있는 거니까 이 멀리서 보면 색깔이 좋은데 사실상 보면 이제 색깔이 약간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칼라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서 설명을 드리고 요게 이 석고 대신에 금속을 넣고 금속을 붙인 다음에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 성형 신터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면 금속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 부품에 맞는 금속을 하는 경향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 쓸 수 있을 만큼 기술도 향상돼서 지금 현재 출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금속 메탈 바인더 제트라고 해서 사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 재밌는 거는 이 기술은 그 3D 프린팅이 아니라 이제 종이 프린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잉크젯 방식을 입체로 만든 거기 때문에 MIT에서 개발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허권이 말소된 상태고, 이 제트코프라는 곳이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3D 시스템에 인수됐고, 이 기술을 또 캐스팅, 그러니까 줌을 만드는 곳에서 사용했는데, 이 석고 대신에 모래를 넣어서 주물의 틀을 만드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엑스원이고 복실제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응용된 게 뭐가 있냐면, 어차피 석고 대신에 세라믹을 넣으면, 그 도자기용 흙을 넣으면 이게 이제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세라젯이라는 제품도 나온 적이 있고요. 엑스원은 메탈하고 샌드하고 같이 해서 주물하고 메탈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실제트는 대형 사이즈를 만드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는 그 샌드도 쓰지만 그 아크릴 수지를 사용해서 그 주물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만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원래 X1이라는 회사가 원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복실제트는 X1의 독일에서 이제 기계를 만들어주는 회사였는데, 둘이 따로 독립한 게 그 실제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HP하고 GE가 메탈 바인더 제트라고 해서 그 메탈을 사용해서 금속을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건 이제 그 HP에서 처음으로 만든 게 뭐냐면, 그 나일론, 그 석고 대신에 나일론을 넣고 거기다 바인더로 해서 중합재를 넣습니다. 그래서 나일론으로 해서 이제 부품을 만드는 그런 거 이해가 되는데, 얘네들이 만든 이 장비 안에 한 그 80가지 이상을 자기네 부품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넣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장에서 HP기 12개 가지고 매주 6,000개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향후 발전하게 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될 경우에 기존의 그 플라스틱 성형하던 업체들이 전부 이쪽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HP 기계인데, 왼쪽이 성형한 이 3D 프린터고, 오른쪽이 이제 이 나일론 분말들을 치워주는 분말 후처리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인더 제트 방식의 금속 제조에 응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2021년의 경향인데, HP하고 폭스바겐 이제 자동차 부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까지는 발표가 안 됐다가 이제 최근부터 발표가 돼서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도 도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GE도 메탈 바인더 제트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 여기는 이 바인더 제트 AM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시장은 메탈 인젝션 몰딩이라는 시장하고 캐스팅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HP에 비해서는 이제 GE는 자체적인 수요가 있으니까 소형 임펠러 같은 그 인베스트먼트 캐스팅 정밀 주조를 사용했던 거를 이 시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업체는 데스크탑 메탈인데, 기존 제품군에 엑스원사가 인수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 메탈은 엑스원사를 인수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변형 예측 소프트웨어가 이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MSC하고 G가 이제 그 변형 예측 소프트웨어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시장과 MIM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가 큰 겁니다. 이유는 이 생산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HP가 처음으로 만들고 현대도 이 똑같은 걸 만드는 사례가 있는데, 이제 HP가 정식으로 제품을 출시해서 이 본격적인 시장 경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2023년에 이 장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데스크탑 메탈사가 이제 작은 거를 가지고 만드는 거를 이제 처음에 출시했었고, 국내 울산 생기원 등 몇 군데서 이런 제품을 가져와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 데스크탑 메탈은 이 펀딩한 돈을 가지고 이 기술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엑스원사를 인수하는 게 이제 재밌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바인더 제트를 가지고 신터링해서 부품을 만든 사례인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수축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수축을 잡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건 이제 바인더 제트를 가지고 원래 많이 사용했던 분야가 주조 분야인데, 그 주조하고 도자기 프린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물사 프린터로 이제 엑스원이 처음에 시작해서 석고 대신에 이 주물사를 가지고 이제 바인더로 만들면 이런 형태의 주물 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래를 가지고 거기부터 이제 시작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모래는 형태가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실제 바위를 깨가지고 이런 모래를 전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재 바인더로는 이제 퓨란이라는 일반적으로 주조에서 쓰는 바인더하고 페놀릭 계열의 바인더, 그리고 무기질 재료를 사용한 실리카 바인더, 그리고 이 수분 계열을 사용한 바인더들이 있습니다. 복시제 장비는 이제 이 주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PMMA 분말을 사용해서 왁스 패턴하고 동일한 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PMMA는 플라스틱 계열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왁스보다는 좀 떨어지고 일반 그 주물 만든 것보다는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쓰시려면 인천 테크노파크에 가면 이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 주물 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자기 분야의 응용인데, 이제 세라제트라고 해서 이 도자기를 사용해서 도자기 재료를 사용해서 도자기를 만든 회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3D 시스템즈가 인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 형태의 도자기는 한 20년 된 도공이나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게 3D 프린터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PBF, 비공식적인 명칭은 SLS, SLM은 상품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저를 조사하여 한 면을 프린트하고 빌드 플레이트를 한 칸 내리고 파우더 피드 부분을 한 칸 올리고 브레이드로 도포하여 레이저를 다시 조사하고 한 면 프린트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방식의 프린팅 방식을 PBF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구성이 레이저, 그리고 그 파워를 이제 파우더를 보관하고 있는 곳, 그리고 실제 빌드가 이루어지는 곳,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LS 프린터 또는 PBF 프린터는 소재별로 프린터가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소재가 파우더로만 되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속 파우더를 기준으로 하는 금속 프린터, 플라스틱을 기준으로 하는 플라스틱 파우더, 그 주물사나 페놀, 그 바인더를 사용하는, 주물사 프린터가 있고, 요게 페놀 바인더 등을 사용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분말이면 어떤 거든지 프린터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프린터는 SLS 프린터라고 보통 그러는데 EOS하고 3D 프린터가 3D 시스템즈가 선두주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레이저 등으로 대량 생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 레이저 중에서 이제 LED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중국산 제품도 이제 성능이 우수해져서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EOS에 이제 P76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이즈가 이제 700mm, 380, 580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나일론 12 또는 PA 12 계열의 이제 분말을 사용하는데, 양산 제품이나 기능성이 있는 제품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중국산은 그 파순이라는 곳에서 이제 유명한데, 요즘 파순 말고도 많은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 곱하기 400이고 그 높이는 한 4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17mm 정도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로. 그 CO2 레이저에 사용하고 100W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CO2 레이저를 플라스틱에서 사용하고 금속에서는 파이버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나이키에서 신발을 3D 프린터로 제작한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분말은 주로 이제 PA12라고 하는 그 나일론 계열이 주이고, 거기에다가 첨가제로 카본이나 또는 알루미늄을 넣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강도나 고온에서 사용되고 의료용으로 주로 쓰이는 PEK라는 게 있고, 그 외에 이제 폴리스틸렌 등을 사용한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스틸렌을 사용한 건 이제 로스트 왁스 같이 이 캐스팅 패턴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듀라폼이라고 해서 EOS나 이제 3D 시스템 샘플인데,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강도가 있기 때문에 기능성 제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플렉셔블한 그 소재도 사용하여 이제 푹신푹신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사를 넣을 수도 있고, 실제 하우징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열에 강한 이 소재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열에도 견딜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열에 견딜 수 있는 소재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제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탈 3D 프린터는 이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이 가장 기본인데, 그 외에도 DED, 그리고 메탈 바인더 제트라고 하는 신터링 방식, 그리고 뭐 FDM 분말, 그러니까 FDM 필라멘트에 금속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방식,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물사 프린터인데 PBF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바인더 제트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LS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속 프린터하고 주물 샌드 프린터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베드 퓨전에서는 PBF 또는 SLM이라고 하는데, 레이저를 사용해서 금속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 전자빔을 사용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EOS, G 어딕티브, SLM 솔루션, 그리고 3D 시스템즈, 뭐 리얼라이저, 오알 레이저, 윈포시스, 파순, 뭐 이런 정도가 그 메탈 방식의 레이저 방식이고, 전자빔 방식은 아켐사가 주인데 요즘엔 다른 업체들도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빔 방식은 고출력의 전자빔을 사용해서 프린팅하는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 그 정밀도는 SLM이 높고 속도는 E빔이 빠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는 SLM 멀티 레이저가 나와서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빔은 주로 우주항공하고 의료용에 쓰이는데, 의료용 중에서 비국 컵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빔의 경우는 이렇게 층층이 싸갖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빔으로 여기 이탈리아 한 회사가 한 3만 개 정도 이상 인체 이식했으니까 지금 한 10만 개 정도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고관절 수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PDF 방식의 랩을 보면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빌드 플레이트가 있고 양옆에 분말을 넣는 또는 분말을 회수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챔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비활성 가스를 넣어서 문제가 없게 하는, 산소하고 반응하지 않아서 이 금속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PBF 기술의 개요는 SLM하고 파우더 제작 기술, 파우더 딜리버리, 공정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의 경우는 티타늄, 코발트, 크롬, 인코넬이 고가의 금속으로 주로 쓰이는 거고, 장비의 경우는 100mm 사이즈 내외의 싱글 레이저 제품이 있고 250mm 이상의 이제 멀티 레이저, 그리고 대형 사이즈 머신, 사이즈가 이제 크다고 하는데 400, 500, 800mm 정도이고, 최근엔 더 큰 장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OR 레이저라는 작은 업체에서 만들었던 3D 프린팅의 예가 되겠습니다. 요만한 소형, 원형의 한 100mm 내외의 소형을 만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로 귀금속하고 치과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든 것 중에서 레니쇼나 다른 업체들이 자전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타이타늄 베이스로 해서 경량화시키고, 왼쪽 건 이제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는 EOS라는 회사인데, 여기서 나오는 M290이 250mm 사이즈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린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에서 응용하는 건 타이타늄은 귀금속 부분, 그리고 코발트 크롬은 항공기 연료 분사 장치나 틀리나 치과용으로 쓰이고, 인코넬 그리고 알루미늄은 이제 항공기 쪽에서 많이 쓰입니다. 고관절도 아까 이빔 장비로도 만들지만 3D 프린터로도 고관절 임플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샘플이고, 두개골은 외과 수술용 이제 두개골 임플란트인데, 요건 국내에서도 국산화돼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 우주에 사용되는 이제 경량화 제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항공 우주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 샘플. 실제 제트 엔진도 3D 프린터로 많이 만들고 있고,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하는 곳에서는 거의 모든 부품이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달나라나 이런 데 가는, 달나라나 인공위성 쏘는 그 부품이 전부 3D 프린터로 많은 부분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페달을 경량화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라티스 구조인데, 요건 이제 DF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인하대학교에 충분한 시설과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는 학교나 연구소에서 같이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경량화 사례인데, 이것도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요 기술도 학교에서 충분히 학습받고 교육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요즘에는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건 금형 틀하고 실제 뽑았던 컵 이런 거에 대한 샘플이 되겠습니다. 금형이 3D에서 많이 쓰이는데, 컨포머 풀링, 고속화, 고속 냉각 패널 이런 에 대한 샘플이 되겠습니다. Fast, flexible, and cost-effective production directly from electronic data.
This technology is suitable for all industries where complexity and individuality converge, or where conventional solutions don't exist. 금형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goal is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a single cavity injection mold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final product, a children's cup made of high-quality plastic. In partnership with our customers, we'll show you how to take complete advantage of the optimization potential of e-manufacturing solutions. Through the integration of conformal cooling channels, the cooling performance of the tooling insert shall be significantly improved. 고속 냉각 채널을 넣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production, the 3D CAD model is sliced into layers, and the data are transferred to the EOSynth system. In this example, the process is set up around a pre-milled tool insert. 여기 보시면 그 컨포멀 쿨링 채널만 더 위에다 만드는 거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미리 기본적인 그 금형의 틀은 여기 미리 깎아서 오고, 여기 보시면 This so-called hybrid design method saves time and costs. The building platform with the pre-milled insert attached is placed in the process chamber of the EOSynth M270. The position is being checked. Then the powder is distributed across the building chamber. Now the manufacturing process can begin. EOS Meriting 위에다 Steel 있는 3D is 프린팅으로 the material 고속 냉각 choice, 채널인 meeting the 컨포멀 high 쿨링 채널을 requirements of 만들고 series tool making. 되겠습니다. This martensitic thermosetting high-performance steel in powder form is uniformly being applied to the building platform with a recoater. Through concentrated melting of the powder with a focused laser beam, the desired geometry is produced automatically, layer by layer, from 3D CAD data. Following each sequence, the building platform is lowered by the thickness of one layer. This step is repeated until all layers of the tool insert have been generated and the production process is completed. 레이저 제작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이 제작된 빌드 플레이트를 위로 올리게 됩니다. The unmelted powder is then removed from the completed tool insert. The remaining powder can be reused following a simple seeding process. The finished tool insert is removed from the machine and separated from the platform. It is then hardened with an age-hardening heat treatment process to 54 Rockwell C.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면 방법을 위해서 열 처리가 되겠습니다. The completed insert is milled to its final dimension and then hand-polished to a high-gloss surface finish. 밀링 통해서 최종적인 디멘전을 맞추는 작업하고
표면 처리를 Following 합니다. this, the core insert is adapted to the tool and installed in the injection molding machine. 컵을 Now 만들고 the advantages of the new design become obvious. The integration of conformal cooling channels in the tool insert enables more efficient cooling of the plastic cups and 내부에 shortens the 냉각 cycle time 채널이 by up to 저렇게 되어 있으면 속도가 40%. 엄청나게 빠르게 되겠습니다. Additionally, the optimal temperature distribution reduces warpage in the product, achieving a lower scrap rate and ensuring a quality-optimized final product. 퀄리티가 좋아진 걸 볼 수 있고 The result 속도도 is a 40% productivity increase of up to 70%, achieving a rapid return of investment costs. 생산량이 70%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Conclusion, 상황 따라 for tool 다릅니다. making, the EOS 실제 만든 거를 manufacturing 애들이 solution 이해가 ideally 되겠죠. optimizes the conventional injection molding process chain. EOS. 컨포멀 쿨링 고속 냉각 채널을 통해서 3D 프린팅, 그러니까 금속 프린팅이 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속 냉각 채널을 쓰는 이유는 기존의 냉각 라인, 기존의 생산 라인에 기존 생산량을 향상시키려면 보통 라인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냉각 속도를 높여가지고 그 생산량이 아까 보시면 70% 이상 향상됐듯이 그러면 이제 3개 라인을 쓰다가 금형만 바꾸면 그 4개 라인 효과가 나는 한 라인은 더 깐 효과가 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더라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포멀 쿨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은 고속 냉각 채널이죠. 3D 프린팅 밖에 없기 때문에 금형 업체에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메탈 프린터 개발 경향은 기술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 새로운 소재, 멀티레이저 기술, 저가형 이제 기계 출현하고 있고 시장은 DFM 설계 방식에 의해 가지고 AM 부품 수요 증가되고 있고 경쟁 심화되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형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M400의 4 모델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엄청난 양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400×400×400이고 1kW 파이버 레이저 하나 또는 4개 레이저를 쓰는 고속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타이어 금형도 만들고 뭐 여러가지 우주 항공 부품까지 안 만드는 게 없을 정도.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 분야까지 이제 3D 프린팅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체도 3D 프린팅 장비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M400의 4 모델에 대한 초창기에 나왔을 때 모습이고 양산하는 모델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크니까 큰 제품 만든 사례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PBF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DED 방식, 금속 프린터 중에서 DED 방식인데 이건 사실 FDM 프린터하고 거의 비슷한데 금속을 한다는 것 때문에 DED라는 특정한 용어를 만든 게 되겠습니다. DED는 분말 소재 공급함이 있고 이쪽에 분말을 가운데 레이저빔 쏘는 곳에 분말을 이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겉에는 이제 차폐가스를 넣어서 실딩 가스죠. 공기하고 접촉을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 여기서 보면 레이저를 큰 고출력 레이저 쓰는 거는 이제 FDM의 노즐에 해당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분말은 필라멘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이저, 그리고 분말, 그리고 차폐가스 3개가 이제 동시에 나와서 이제 한 층 한 층씩 쌓아가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론에 따라서 레이저나 또는 이빔 이 장비를 쓰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는 용접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저나 전자빔 형상 구현이 정밀하나 적층 속도가 느리고 아크 공정 그러니까 용접기도 사용하는데 이건 적층 속도는 빠르지만 형상 구현이 치밀지 못해서 깎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EBF3 공정은 그 이빔 용접기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사이즈는 전부 이 방법을 쓰는 게 좋은 것 같고, 울산에서 열린 DFM 경진대회에서 삼성중공업이 트루니언 밸브, 볼 밸브를 국산화시킨 그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안에하고 바깥에하고, 바깥 부분은 내식성이 강한 금속을 쓰고, 내부 아니 반대네요. 내부에 이제 유체가 흘러가니까 내부에는 부식성이 강한 니켈 알로이를 쓰고, 바깥에 이제 구조체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쓰는, 그거를 이제 그 3D 프린터로 만드는 그 예가 되겠습니다. 실제 그 트루니온 볼 밸브가 어떤 식으로 이 배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만드냐면, 요 밸브가 하나하나가 뭐 1000만원에서 1억까지 가는데, 요 밸브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밸브 때문에 배의 전달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겨서 이걸 국산화 사례로 이 삼성중공업에서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형 사이즈는 이페스토라는 회사에서 많이 하는데, 이 레이저를 사용해 가지고, 레이저나 또는 이 이빔 장비를 사용해서 그 대형 미사일 헤드 같은 거를 3D 프린터로 이제 제작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빔보다는 그 레이저를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인코넬 625로 해서 높이 2m, 밑판이 80cm 정도 되는 제품을 실제 만들었고, 미사일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사라는 독일의 이제 레이저 전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그 DD 시스템, 이 회사는 레이저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와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분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제품이 얘가 되겠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일렉트로닉 빔 프리폼 파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EBF3 약자인데, 요건 미국의 시아키라는 회사가 와이어를 전자빔으로 용융시켜서 후가공하는 제품인데, 그 항공기에 들어가는 윙, 이 날개의 어떤 파트를 이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실제 장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통 가공 전에 이 타이타늄은 실제 가공하거나 가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단해서요. 그래서 요걸 대충 싼 다음에 그걸 깎아내는 그런 식의 공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였던 이 윙을 실제 왼쪽과 같이, 아래 왼쪽과 같이 찍어서 비행기에 장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는 그 미사일에 들어가는 그 연료 탱크를 이런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서 실제 장착한 예고, 밑에는 이제 그 보잉 787에 들어가는 특정한 부품을 주로 타이타늄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조하기가 힘들어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깎아서 납품한 예가 되겠습니다. 중국도 실제 비행기에 들어가는 헤드,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타이타늄으로 만드는데, 뭐 한 2층, 3층짜리 높이에 그 3D 프린터를 제작해서 항공기에 실제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거는 BLT라는 중국 회사에 전시된 거를 보았습니다. 실제 만들어서 샘플로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형 타이타늄 대형 장비 같은 경우 한 300톤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 중국에 사용되는 중국 비행기 중에 민항기가 C919라고 있는데, 그 민항기에 들어가는 타이타늄 부품들을 전부 3D 프린터로 제작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용접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제품은 이제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그 샘플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리로 이 프로펠러를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퍼텍이라는 회사인데 알루미늄으로 샘플을 만든 사례도 있고 높이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그 DD 방식으로 해서 제가 협회에 있을 때 협회에서 제작한 프로펠러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접기를 사용해서 적층을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3D 디자인을 현대중공업과 같이 해서 디자인한 거를 이 과제로 그 용접기를 가지고 DED 적층하고 요거를 스캐닝하고 깎아서 실제 그 배에 장착할 수 있게 이 연결 부분까지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순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접이 잘 돼, 이 용접 기술이 뛰어난 TWI 같은 곳이 아크 베이스로 해서 용접기를 사용해서 이제 그 DED를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 순서는 PBF로 만들고 DED 작은 거로 만들었다가 대형 사이즈를 개발해서 하는 건데 요거는 국산화 과제를 통해 가지고 현재 국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재밌는 건 이제 DED하고 CNC를 섞어서 이 적층하고 바로 이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샘플 장비들이 많이 나왔는데 국내에는 레이저텍이라는 그 DED CNC 장비가 2대인가 3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존 부품에다가 DED를 붙여가지고 깎아서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하이브리드 형태의 부품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품을 만들고 나면 이 부품에 대한 이제 품질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영국 버밍햄에 있는 델킨 본사하고 네덜란드에서 랩랩이라는 곳을 방문하고 DMVGL 가서 이 부품이 선박에 들어갈 수 있게 허가를 받는 그런 내용을 추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랩랩이라는 곳에 가면 조선산업이 원래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왔는데 이 조선소부지에 이제 망가진 공장을 이런 신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한테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랩랩이라는 회사인데 여기 가시면 이 로봇을 사용해서 용접기를 달아가지고 이 DED 부품을 샘플로 만들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기술은 이걸 만드는 캠 기술은 오토데스크에서 가져오고 이 실제 양산은 저쪽에서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봉에다가 용접을 해서 프로펠러를 만드는 사례에 대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도 이걸 하려면 그 오토데스크의 소프트웨어를 사갖고 와서 그대로 만들면 사실상 다 제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랩랩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이제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랩랩에서 세계 최초로 그 DED의 용접기를 가지고 이제 최초로 만들었던 프로펠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품을 제작했습니다. 여기서 요건 이제 배를 묶어둘 수 있는 그 클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화 사례 이제 그를 보면 금속 프린팅에서 이게 PBF도 1m급을 만들고 아까 얘기한 DED도 1m급을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드리아라는 곳인데 이게 재밌는데 그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챔버가 무지하게 크고 그냥 기본 챔버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레이저를 갖고 있는 곳, 그러니까 레이저하고 더 조그만 챔버를 만들어서 레이저를 사용해서 각각을 움직이면서 만드는 그런 류의 그 생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900mm까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거로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D 프린팅의 제조 방식하고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결론적으로 하면 너무 많은 이제 제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사용하느냐에 대한 게 이제 문제인데, 원리는 동일하나 구현 방법이 ASTM의 분류와 같이 많고 장비도 많아서 실제 운영 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현재 문제고, 산업이 성숙되면 일반 프린터와 같이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줄 것으로 여겨지고, 산업화하려면 속도가 10배 이상 향상되고 있고 가격도 10분의 1로 줄여야 하는데, 현재는 속도가 10배 이상 향상되고 있는데 가격이 아직 그대로인 상태, 더 비싸지고 있는 상태죠. 그걸 줄여야 되는 게 이제 기회입니다. 현재는 국내에서도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취업과 벤처기업, 창업기회가 많으니까 여러분도 이 분야에 빨리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작기계하고 CAD는 서로 뛰어놀 수가 없는 게 동시에 개발이 되고 동시에 산업화된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공작기계고 소프트웨어는 CAD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30년 이상 돼서 전 세계적으로 안정화된 거와 마찬가지로 3D 프린팅도 지금 한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한 30년 정도 후에는 성숙될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하고 장비가 설치되고 있고, 해외 장비가 설치돼서 부품 개발이 끝나면 국산 장비들이 양산에 들어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분야는 이미 HP 장비 같은 거로 대량 생산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시리얼 생산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메탈 프린터는 우주 항공 분야는 산업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외 분야에 산업화되고 있는 상태로 되고 있고, 국내 경우도 이미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부품이 국산화돼서 지금 양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가 본격적으로 양산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니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해서 이 분야에 진출하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여러분한테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